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5월 5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2% 상승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 2,600억, 2,7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코스피 하락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큰 변동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300억, 기관 투자자가 38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양매도가 진행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큰 상승 하락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증시가 지금 이제 FOMC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0.25% 이제 금리를 상승시켰고요. 결국에는 5.25%까지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지금 금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최고 수준의 금리에 도달을 했다라는 의미 자체가 앞으로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봤을 때 Y축이 이제 금리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가 5%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려가는 시기가 언제일지가 중요할 겁니다. 여기서 유지를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내리기 시작할 때는 얼마나 빠르게 어느 속도로 이제 내리기 시작할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금리가 빠르게 내리고 빠르게 올라가는 그 부작용을 이제 좀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빠르면 이제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은 인플레가 빠르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적어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증시 전체가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우 나스닥도 이틀 정도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크게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나스닥 0.49%, 다우 0.86%. 그래서 나스닥은 계속 12,000포인트 부근에 있고요. 다우도 33,000포인트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언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코스피는 지금 이제 저점을 점점 높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잠깐 이제 하락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쌍바닥 정도 다지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를 한번 팠을 때는 이렇게 쌍바닥 라인을 그리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스피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하락폭이 크게 길지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빠르게 반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2600선까지 치고 나가주면서 코스피가 완곡하게 반등하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아직까지도 이 2차전지 특정 테마 제외하고는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런 이제 우량주 위주로 이제 금리가 상승이 멈추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그 우량주 위주로 점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제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을 때 경기 침체라는 시그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반도체라든지 에너지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장이 잠깐 떨어지더라도 결국엔 다시 반등하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도 지금 이제 2차전지 테마를 타고 바짝 올라갔던 것을 좀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쌍바닥 다지면서 61선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추가적인 반전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코스피는 좀 더 힘있게 나가고 코스닥은 이제 그런 기술 테마가들이 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328원으로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8원 정도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1300원 라인, 1320원 라인을 뚫고 이제 한번 나갔지만 나가더라도 크게 급등을 하면서 나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덕분인지 지금 이제 빠르게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출 수 있다는 시그널에 의해서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여기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제 여기로 와서 지금 현재 외환이 실시간으로 보았을 때는 1317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보다 10원 정도 추가로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저항을 받고 있던 그 라인 안으로 다시 환율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환율이 잠깐 반등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때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그죠? 근 10년 이상 유지했던 그 밴드 안으로 환율이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밴드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단 라인이 125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이제 100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최소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100원 정도 하락을 한다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쭉 증시가 이어졌을 때 그때까지 장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증시 이 정도로 좀 살펴보았고 선물 지표는 지금 휴일이기 때문에 뭐 딱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보면 미국 증시 반등하고 있고 유럽 증시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네. FOMC 결과도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 CPI 이벤트와 그 다음에 5월 11일은 네.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 다음에 5월 12일은 MSCI 리밸런싱 정기지수 변경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격화되는 움직임도 있고, 네, 지금 여러모로 조금 시장이 계속 불안정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은행들도 지금 이제 파산 위기 은행들을 그런 JP모간이라든지 뭐 UBS라든지 네, 그런 큰 은행들이 지금 진화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고금리가 계속 이어졌을 때 차츰차츰 그런 재무가 부실한 은행과 뭐 그런 기업들이 좀 이제 체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그런 소식이 오픈이 되면 시장에 조금 불안감이 확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전체적인 시장 체력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전체 시장이 급속도로 무너질 만한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 넘긴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네,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40원 상승해서 15,81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1.54% 상승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날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실적 발표가 영업이익 3,600억 정도 나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 호실적 달성을 했었는데요. 실적 발표는 사실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수주를 매출화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에 수주를 할 당시부터 그 정도의 매출은 예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뭐 우리가 특별하게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급등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업 특성을 보았을 때 익률 개선을 뭐 그런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소재 생산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처럼 익률을 드라마틱하게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전에 수주를 했던 그 물량을 매출화시키는 과정에서 단가를 엄청나게 이제 생산 단가를 낮춰버린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면 그러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정말 인식이 되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된 그 에너지 플랜트라든지 네, 그런 뭐 소재 사업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소재, 기자재 공급 위주로의 사업이 완전히 개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큰 플랜트 공사 위주로를 생각한다면 익률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된 그런 범위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실적보다도 지금 현재 수주하고 있는 그 신규 수주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규 수주는 사실 올 1분기만 하더라도 4조 이상 수주를 해버리면서 올해 목표 8조 6천억의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주량에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사실 크게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고요.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했지만 일단은 네, 계속해서 그 수주에 집중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네,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의 거래는 뭐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20분 정도 거래가 좀 있었고 15,760원 정도로 5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는 전날보다 줄었습니다. 66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거래도 이제 점점 다시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일단 급하게 연속으로 하락하던 그 하락 구간은 멈추고 오랜만에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바닥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네, 아직까지는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구간이고요. 적어도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려면 이 정도 라인, 그죠? 최하단 라인을 좀 빨리 회복을 해주거나 이렇게 V자로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이런 식으로 쌍바닥 정도를 다져 주었을 때 좀 확실하게 바닥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단기간에 빠르게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의 바램으로는 이 정도 박스권 안으로 다시 진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횡보를 한 그 구간에 다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라인은 받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000원, 16,000원 수준에서 좀 이제 바닥 라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게 다음 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딜, 뭐 유상증자, 코스피 하락 이후에 실제로 이제 작년 11월부터는 좀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코스피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코스피에 대한 대세 하락이 끝나고부터는 우량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대표적인 반도체 대장 종목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락, 상승하락, 상승하락을 반복하는 과정 중에 외국인 투자자는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이제 우량 종목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는 쇼핑을 하고 있고 코스피에 대한 그런 대세 하락은 끝났기 때문에 적어도 증시에 대한 반등을 예상을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코스피의 시가총액 30위 정도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30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증시가 반등할 때 같이 반등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개별적인 기업의 강점이 또 부각이 된다면 2차 전지처럼 또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천천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좋지 않은 소식 한번 터뜨리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린 경향이 있지만 결국엔 두산에너빌리티의 그런 악재로 인해서 모든 하락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관련 종목도 하락을 했지만 태양광이라든지 네, 그런 해상풍력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앞으로의 신규 친환경 에너지로의 투자 축소가 미국의 디폴트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국제유가가 지금 69달러까지, 67달러까지인가요? 68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지금이야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달 내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유가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유지하던 그 라인이 있었고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 60달러 아래의 저유가로 지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하고부터 이렇게 고유가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원유가 단기간에 너무나도 급등을 해버리니까 대체 에너지원이 부각이 되면서
그런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뭐 가치는 변화 없습니다. 앞으로도 탈탄소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구 온난화는 빠르게 지금 우리가 탄소를 배출을 줄이면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 유가가 떨어져서 원유가 좀 싸졌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값싼 에너지로 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에너지 단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원을 사용을 할 텐데요.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사실 원유가 좀 더 가격이 떨어져서 관심이 간다면 신재생 에너지보다 효율이 좋은 이 원자력 에너지에 좀 더 관심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대형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SMR 원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더 가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 이 정도로 보았고요. 며칠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 봐야지 바닥 라인이 어딘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바닥이 여기인지 바닥이 더 밑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세 하락을 멈추었고, 어느 적정 수준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큰 투자자들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보면 한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쭉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도를 시작했을 때 이전에도 이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회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천천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자의 수급을 보면 기관 투자자 28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 100만 주 또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은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100만 주 가량을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보면 금융투자가 20만 주 매도, 보험 3만 1000주, 수신이 20만 주, 사모펀드가 7만 8천 주 정도 매도하면서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투신에 대한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고요. 이 투자 신탁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했던 그 소식, 그 물량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사실상 이제 24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사모펀드가 아니죠. 전환사채 물량 225만 주가 상장이 되었는데요. 그 전환사채 물량이 풀렸을 때 금융투자에서 나왔을지, 투신에서 나왔을지, 사모펀드에서 나왔을지 아무튼 물량이 나오기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소식으로 좀 더 급락을 한 경향이 있지만 결국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 차익 실현 물량의 대부분이 지금 쏟아졌다. 그래서 주가도 추가적인 그 주가를 내리는 그런 물량이 나올 물량은 기관 투자자 쪽에서는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눈에 보이는 점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시작했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이 얼마나 더 나올지는 아마 그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CPI 발표라든지 MSCI 리밸런싱을 위한 그런 이 비율 조정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몇 개 있죠. 옵션 만기도 있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클 건데요.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투자자는 46,000주를 매수하면서 3일 정도 매도했던 것에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 지분이 지금 6.5%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전자공시에도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이 매집을 했고요. 그 물량을 온전히 이제 다 뱉지는 않고 한 3일 정도 뱉고 다시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옵션 만기까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옵션 만기 이후에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계속해서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물량이 다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쯤 해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지 않을까 싶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하단 밴드에 다시 위치를 하면서 제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또 왔습니다. 네. 근데 뭐 이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수익을 본 분들도 계시고 그 수익을 오랜만에 봤는데도 또 이제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구간마다 물량을 모아 나갔을 때 그 물량이 많아졌을 때의 수익률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100주를 사서 이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과 그 다음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100주를 사면서 400주를 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은 수익이 4배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규칙적인 밴드가 형성이 된다면 분명히 그 하단 밴드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소식도 나왔고요. 웬만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앞으로 이제 그런 악재들이 하나둘씩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는 순간 점점 이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뭐 악재라고 한다면 이제 이때까지 진행하던 블록딜, 뭐 유상증자 추가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순이익이라든지 그런 자회사의 튼튼한 실적이라든지 부채 비율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의 그런 지원 정책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이 유상증자라든지 블록딜을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저의 조심스러운 예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무리수를 두어서 이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을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두산밥켓의 지금 지분을 5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51%의 한 10% 정도를 매도를 하더라도 블록딜을 하더라도 최대 주주에 대한 41%의 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PRS 계약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10%에 대한 블록딜을 수행을 했을 때 지금 두산밥켓이 가격대가 52,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이제 5천억 정도의 실탄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뭐 그렇게 하면 좋지는 않겠지만 지금 두산밥켓이 단기간에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실탄을 확보를 한다면 두산밥켓을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추가적인 블록딜 뭐 그런 유상증자 지금은 거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었을 때 또 한번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번 재무 이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죠. 지금 3,600억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두산밥켓에 대한 실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개별 실적이 크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특성을 보면 매년 1분기에는 그 매출에 대한 이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4분기로 갈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1분기에 두산밥켓에 대한 실적이 좋았다면 오히려 이제 매출 인식을 많이 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RS 계약이 1분기에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PRS 계약의 손실이 파생 손실이 1분기에도 저는 더해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계약이 이 재무상으로 어떻게 기입이 되는지는 사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그런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산 에너빌리티는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건설 시장이 살아나면서 두산밥켓에 대한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전체적인 이 영업이익이 1조는 그냥 당연히 넘길 것 같고요. 1조 5천억 이상 바라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본다면 더더욱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는 우리의 예상처럼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570만 주에서 630만 주로 한 60만 주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5월 3일 공매도 거래 많았습니다. 5월 4일도 62만 주로 거래량 축소 대비해서는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고요.
그 공매도의 주 세력은 제가 여러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래원을 보시면 정말 얄미운 이름이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모간서울이 또 77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오늘 이 주가를 주로 눌려주는 그런 수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일 분명히 이제 신한증권이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집계를 보면은 모간서울이 또 상위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 공매도가 늘었을 때도 또 추가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모간서울이 매도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모간서울이 전체 매도량의 또 한 15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한 상황이 됐고요. 최근 60일 동안은 모간서울이 저번에 680만 주가량 매수를 하면서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물량을 확보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공매도를 늘리면서 지금 이 물량을 걷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움직임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또 5월 12일이 금요일이죠. 네, MSCI 리밸런싱 당일이기 때문에 그때 이 리밸런싱이 이제 5월 말이고요. 사실상 그죠? 그때 이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지분이 어떻게 변화가 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CI 코덱스 MSCI 코리아를 치시면 종목 하나가 나올 텐데요. 거기에 그 MSCI 추종 지표대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지표 비율을 짜서 투자를 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검색해서 그 종목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28위더라고요. 그래서 0. 몇 프로입니다. 네,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비중을 두고 있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그 모건서울이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그러고 공매도를 쳤다가 상환시켰다가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는 동안에도 주가를 찍어 누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다지는 수준에서 주가를 계속 눌리면서 지금 공매도를 또 늘릴지는 며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 살펴보았고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서 대차 잔고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4일 정도 늘어났고요. 크게 뭐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2,510만 주, 네, 그래서 2,400만 주에서 2,500만 주 수준으로 늘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세. 외국인 추정 물량이 98만 주 마이너스였고요. 당일 물량이 74만 주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은 생각보다는 줄었지만 전 어제도 100만 주 매도했고 그 전에도 뭐 90만 주 매도하면서 지금 이제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모간서울 물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율이 또 12.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3.1% 정도에서 지금 0.7% 정도가 감소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저번에도 패턴을 보았을 때 이 지분의 1%를 왔다 갔다 시키면서 하락을 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모간서울이 얼마나 물량을 뱉을지는 다음 주 한 옵션 만기 그리고 리밸런싱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원자력 관련 테마들이 잠깐 이제 급등이 좀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아니죠. 어제 목요일이었죠. 급등이 좀 있었고요. 일진파워, G2파워 위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하긴 했지만 동일 시간대에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시 한 40분 정도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잠깐 올라갔었는데요. 일단 뭐 특정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호재 소식이라든지 뭐 그런 특별한 소식은 없었는데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러지는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지는 좀 더 기다려 보겠지만 분명히 한번 큰 하락 이후에 이렇게 다 같이 테마가 들썩이는 움직임이 한번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두산 애너빌리티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네,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 SMR에 대한 오늘 제가 SMR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